토트넘이 이제 레스터 시티랑 비기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인 이슈가 많았던 1라운드였어요. 그런데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매우 명확한 요소가 솔랑케가 첫 번째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잘해줬다. 이 선수가 영입된 이유 자체가 9번 공격수가 필요해서 영입을 한 거잖아요. 근데 9번 공격수의 역할을 이 선수가 수행을 하면서 토트넘이 경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거냐? 일단 이 솔랑키의 활동 반경을 보면요, 가운데만 머물러 있지 않고 분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솔랑키가 볼을 터치한 위치도 박스 안뿐만 아니라 내려와서 측면으로 혹은 하프라인 밑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특히나 후반전에 토트넘이 압박을 당할 때 하프라인 밑에까지 내려와서 볼을 받은 횟수가 많거든요. 이게 후반전의 볼 터치인데 하프라인에 내려와서 볼 받은 이런 터치들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버티는 플레이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버티는 플레이를 통해서 토트넘이 솔랑키에게 원했던 역할들을 충분히 보여줬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어떤 거냐면 토트넘이 후방에서 특히나 레스터 시티가 후반전에 강하게 압박을 했잖아요. 압박을 강하게 해서 토트넘이 압박을 되게 어려워했습니다. 압박을 풀어내는 걸 어려워했어요. 이거는 프리시즌도 마찬가지고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수들이 내려올 때 등을 져주는 선수가 없어서 늘상 이 압박을 어려워했어요. 특히나 지난 경기에는 최전방 공격수들이 손흥민, 존슨, 솔랑케였는데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존슨과 손흥민도 내려와서 등을 지는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 아니죠. 그런데 솔랑키가 버텨줄 수 있는 선수니까 패스를 주고받다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솔랑키한테 줍니다. 그러면 솔랑키가 내려와서 버텨요. 버티면서 볼을 받아준 다음에 올라오는 메디슨이라던가 뛰어나가는 존슨 혹은 손흥민 같은 선수에게 볼을 떨어뜨려주면서 여기서 탈압박이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어요. 특히나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이 탈압박이 안 될 때 너무 많이 내려와서 등을 지는 플레이를 하다가 볼 뺏기는 장면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 자체도 사실 내려와서 등을 진 다음에 무언가 하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런데 솔랑키가 손흥민 선수가 내려오지 않게 대신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 보면 토트넘이 압박을 받을 때 솔랑키가 내려오고 있고요. 내려오는 솔랑키에게 한 번에 뻥 차줘요. 그럼 솔랑키가 여기서 볼을 받아서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솔랑키가 볼을 받아서 떨어뜨려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탈압박이 돼서 공격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정적으로 위쪽에서 볼을 소유한 다음에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때 솔랑키가 내려와서 볼을 받는데 수비수가 솔랑키에게 아주 가깝게 달라붙지 못하는 이유는 가깝게 달라붙는 순간 이 공간으로 손흥민이 뛰거나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솔랑키에게 강하게 붙질 못해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랑키가 내려와서 볼을 봤는데 이날 중앙 수비수로 나왔던 파스가 솔랑키를 따라가다가 순간적으로 멈춥니다. 여기서 왜 멈추냐? 이 공간으로 이미 뒤쪽에 있었던 포로가 뛰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솔랑키에게 달라붙지도 못하고 솔랑키는 그러면 편하게 볼을 받아서 떨어뜨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솔랑키의 장점이다. 이게 이제 후반전에 레스터시티가 압박을 강하게 할 때의 장면인데 토트넘이 압박을 풀다가 안 되겠으니까 솔랑키한테 줍니다. 그냥 포로가 솔랑키한테 먼저 주고 그리고 준 다음에 본인이 다시 앞으로 뛰어나와요. 그러면 솔랑키가 앞쪽에서 수비수와 등을 지면서 볼을 받은 다음에 다시금 올라오는 포로에게 내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이 선수가 그래도 중앙 지역에서 토트넘이 그동안 해리 케인이 떠난 다음에 보여줄 수 없었던 9번 공격수의 역할을 수행을 해주는구나. 요게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가 아닐까라는 그 생각이 들고 여기에 더해서 결정적으로 달라진 건 한 가지 더 어떤 게 있냐면 상대가 밀집 수비를 할 때 머리로 득점을 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공격 루트를 하나 추가를 해줬어요. 이게 저는 아주 토트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왔을 때 문제가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오면 이 안쪽에서 버텨주거나 상대가 밀집 수비를 할 때 싸워주는 유형이 아니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좁은 공간에서 어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뿐만 아니라 이 안쪽에서 히샬리송이 나오든 손흥민이 나오든 쿨루셉스키가 나오든 브레넌 존슨이 나오든 헤더에 그렇게 그 강점이 있는 선수가 없으니까 측면에서 급할 때는 이제 크로스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득점을 하기 위해서 매번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성향대로 수비를 끌어내고 침투하고 받아서 컷백만 할 수는 없잖아요. 측면에서 조금 단순하게 크로스도 섞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크로스가 올라오지 않으니까 토트넘의 공격 방식이 오히려 좀 단순해졌죠. 계속 컷백만 하니까. 그런데 솔랑케가 있으니까 지난 경기도 보면 토트넘이 레스터시티가 끌려 나오지 않으면 그냥 단순하지만 솔랑키에게 단순하게 올려주는 장면이 꽤 있습니다. 손흥민에서 솔랑케, 존슨보다도 이제 포로가 올라와서 포로가 측면에서 솔랑키에게 크로스, 이런 장면이 꽤 나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솔랑키가 박스 안에서 머리에 볼을 맞춘 다음에 슈팅으로 이어가는 것도 꽤나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단순한 게 가장 파괴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 9번 공격수가 있을 때 장점은 뭐냐면 요 좁은 공간 있죠? 이 좁은 공간 사이에서 메디슨이나 손흥민 같은 선수가 경기를 좀 풀어나가려면 요 가운데에서 이제 볼을 소유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공간이 좁다 보니까 볼을 잡으면 둘러싸이면 메디슨이나 손흥민 선수 같은 기술적인 선수들이 사실 본인의 기술을 마음껏 펼쳐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단순하게 가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프랑스 대표팀에서도 월드컵 우승하고 할 때 지루가 골을 못 넣었지만 지루가 없으면 안 되는 팀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던 게 그리즈만이든 덴벨레든 음바페든 그 선수들만 앞에 있으면 상대가 밀집 수비를 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다만 앞쪽에 있는 지루가 버텨주고 볼을 내주면 이 선수들이 좁은 공간에서 볼을 잡을 필요가 없고 수비수를 등지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공간을 만들어주면 올라가서 본인의 기술적인 능력만 발휘하면 된다.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 재밌었던 건 메디슨 같은 선수가 특히 볼을 가지고 있다가 혼자서 이렇게 몰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솔랑키한테 줍니다. 솔랑키가 볼을 받으면 등을 져요. 이때 메디슨이 볼을 준 다음에 들어가요. 그러면 리턴 패스를 내주면 여기서 메디슨이 볼을 잡아서 패스를 하던가 슈팅을 하던가 충분한 공간과 시간이 확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장면에서 솔랑키가 토트넘의 새로운 공격 방식을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이 장면 보면 앞쪽에 솔랑키가 있습니다. 솔랑키가 있고 수비가 기본적으로 좁은 공간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 공간에서 솔랑키가 사실은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이 안쪽에서 사실 누군가가 들어가서 플레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솔랑키가 등을 져줄 수가 있으니까 편하게 여기서 패스를 줘요. 그럼 솔랑키가 여기서 볼을 받은 다음에 수비수를 등져서 돌아서요. 그 다음에 솔랑키가 슈팅을 가져가는 장면이거든요. 이런 장면도 나오고 이 장면도 수비가 밀집해 있는데 솔랑키한테 줍니다. 그럼 솔랑키가 여기서 버텨요. 버틴 다음에 올라오고 있는 이번에는 포로입니다. 포로에게 리턴 패스를 내주죠. 그러면 여기서 포로가 볼을 받아서 손흥민한테도 줄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쿨루셉스키한테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포로가 솔랑키의 도움을 받아서 올라오면서 본인이 직접 수비수랑 싸우는 게 아니라 솔랑키가 버텨주고 포로가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어쨌든 좋은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솔랑키가 그래도 팀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향이다. 이번 지금 1라운드가 치러진 현재 토트넘이 박스 안에서의 터치 1위입니다. 아스날보다 12개가 많아요. 아스날도 그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전반전을 거의 반코트 게임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스날보다도 12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아스날도 이번 그 1라운드에 선제골이 머리로 들어갔습니다. 답답하게 상대 수비가 밀집해 있을 때는 어쨌든 수비를 흔들어 놓은 다음에 땅볼로 가도 좋지만 제공권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다양성이 부족했는데 이제는 그 다양성이 추가가 된다는 거죠. 제공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뭐 머리 쪽으로 올려주는 것도 많았고 특히나 이런 거 세트피스 할 때도 짧은 패스를 활용을 많이 했어요. 대표적으로 가까운 곳에 포로가 있고요. 먼 곳에 손흥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받아서 크로스 혹은 손흥민이 받아서 크로스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 두 선수를 활용해서 가장 크로스를 잘 올리는 선수들이니까 크로스를 올리게 만들었는데 이 크로스가 솔랑키 쪽으로 갑니다. 솔랑키와 로메로. 그래서 이 장면도 포로가 올렸을 때 솔랑키와 로메로가 있는 쪽으로 가면서 로메로가 결정적인 헤더를 했던 장면이죠. 그리고 이 장면은 반대로 포로한테 주는 게 아니라 손흥민한테 주고 손흥민이 뛰어가는 솔랑키에게 크로스, 여기서 솔랑키가 머리에 맞추는 아주 결정적인 헤더였죠. 이런 장면, 이 머리 쪽을 활용해서 세트피스도 강화됐다. 뭐 공격도 마찬가지지만 수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점에서는 솔랑키가 그래도 이 토트넘에 가져다주는 영향력이 꽤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득점할 때도 보면요, 메디슨이 크로스를 올릴 때 솔랑키의 위치를 보시면 솔랑키가 수비수들을 달고 들어가요. 그리고 솔랑키가 키가 크니까 수비수들이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 앞으로 포로가 들어오면서 요 공간으로 포로에게 크로스가 올라가고 포로가 머리에 맞추면서 득점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보면 토트넘이 지난 경기에서 뭐 1라운드이기 때문에 경기력도 좀 별로였던 것도 사실이고 전체적으로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솔랑키의 영입만큼은 한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토트넘이 새로운 유형의 선수가 들어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다. 그것만 생각해도 솔랑키가 영입을 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솔랑키가 어쨌든 뭐 1,000억이라는 매우 비싼 금액을 주고 데려왔는데 이 선수가 1,000억짜리 맞냐? 너무 비싸다. 분명히 그럴 만한 금액이긴 해요. 솔랑키가 1,000억이 넘는 활약을 보여줬느냐라고 생각했을 땐 그렇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토트넘에게 없었던 그 포인트, 제공권, 포스트 플레이 요거를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토트넘이 그게 절실히 필요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1,000억 원을 지불할 만한 가치는 있었다. 그래서 뭐 솔랑키는 그래도 지난 레스터 시티전에 좋은 활약과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첫 경기이지 않았나.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가 딱 하나 솔랑키에게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